자, 의원님. 네. 지금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무슨 일 하셨어요? 저는 의전비서관실에서 처음부터 대통령 후보 시절 때부터 그 수행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의전만 해가지고 의전비서관실에서 행정관 하면서. 그러면 누구보다도 문 대통령님을 가까이서 뵈셨고 그러셨겠구나. 지금 문 대통령님 그 계좌 추적을 했어요. 맞아요. 검찰이. 전 사위 관련해서. 예, 전 사위 관련해서. 지금 정치보복으로 볼 수밖에 없는 대목. 그 이 사안과 관련해서 좀 아시는 바가 있어요? 이게 뭐 지금은 4년 동안 이게 탈탈 턴 거잖아요. 네. 뭐 이재명 대표 터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더 심하게 터는 것 같고요. 네. 실제로 두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 주변도 다 털고 있는 것 같아요. 가족뿐만이 아니고 그 주변 인사까지 다 털고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 시절에 원래 유명하잖아요. 그렇지. 그림판하게 만들어 놓고 퍼즐을 맞춰가잖아요. 그렇지. 이제 그 퍼즐이 안 맞춰지면 조작을 하죠. 조작을 해. 조작도 하고 여론몰이해서 네. 또 언론에다 뿌리기도 하고 네네. 망신주기 여론몰이를 하죠. 계속. 이게 어쩌면 윤석열, 한동훈 이 두 분이 콤비로서 합이 맞았던 것 같은데 이 행태를 그대로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의 가장 큰 뭐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뭐 경쟁자는 또 이제 아니죠. 이제는 이재명 그 대표까지 딱 정적 제거에 딱 맞춰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같이 했던 정치 검찰들이 정치 검사들이 가장 잘하는 그런 분야인 것 같아요. 그 정말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검찰에서나 윤석열 정부에서나 이게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나오지 않자 이제 계속 언론에 흘리고 전임 대통령을 모욕 주고 가족까지 다 털고 있는 4년 동안 계속 털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결과는 나오는 실제로도 저기 문재인 대통령 때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도 계속 알아봤고 뭐냐면은 약점을 손에 쥐고 그렇게 해서 이제 괴롭히려고 하는 약점이 실제 어떤 사실에 기반한 약점이 아니어도 가공된 약점 그렇죠. 이런 걸로 기획하고 수사해서 구속시키는 여기에 특화된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지난번에 유시민 작가께서 어떤 방송에서 뭐 그런 얘기 하던데 그러니까 어떻게 민주주의 무너지는가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독재자가 될 위험성이 있는 정치인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시도를 해봤는가 그런 노력을 했는가 이게 첫 번째 체크리스트라고 하더라고요. 스티브 레브스키 라는 분이 어떻게 민주주의 무너진가에 책에 나온 내용이라고 하던데 정적을 어떻게 대하는가 말하자면 감옥에 보냄으로써 치명상을 입히려고 노력했는가 그랬다면은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딱 1번에 맞는 1번이지 1번 독재자죠 진짜로 아주 독보적인 어떤 사례가 될 것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재명 후보까지 지금 이렇게 지금 계속 압수수색 지금도 뭐 계속 불러가지고 조사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게 언제 끝날지 참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전문 분야를 계속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었어요. 검찰에다가 뭐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정치권이 계속해서 대화로 나눌 사안을 자꾸 사법화시키니까 결국에는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우리가 키운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정치의 사법화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나 전 다음 정부 들어서면은 마지막으로 윤석열을 좀 제대로 응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그거는 뭐 사실 우리가 정의를 세우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요. 검찰 조직도 저는 바꿔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검찰 조직을 지금 저렇게 말 잘 듣는 검사를 앞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정하지 못한 불이한 그런 구조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마디로 조폭이 돼버리는 거죠. 맞아요. 조폭 집단이 되는 이런 일은 막아야 한다. 그래서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방안 이것이 가장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수사는 뭐 다른 수사기관이 기소는 검찰이 이렇게 맡아서 역할 분담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힘이 한쪽으로 쏠리는 걸 막는 길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제가 사실 사전에 이제 질문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10월에 2개 판결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와 맞물려 가지고 전당대회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이른바 반명계, 비명계가 따로 뭐 이렇게 이 대표의 그 10월 이후를
누구를 노리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독자 세력화를 하려고 한다는 그런 느낌도 좀 듣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안에 있어 보니까 그런 네. 느낌은 좀 없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언론에서 좀 네. 약간 좀 갈라치기 한다는 느낌이 언론에서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부채질한다. 네네네.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전당대 이후에 이제 압도적으로 더블스코 한동훈하고 더블스코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거는 50이고 어떤 건 54가 나왔어요. 네네. 불과 전대 이전에는 그래도 한동훈 후보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뭐 이렇게 차이가 크진 않았던 것 같은데. 두 자릿수이긴 했지만 네, 10%대였고. 그렇죠. 예. 이번에는 더블 스코어까지 나오면서 이제 자리를 잡고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이거에 대해서 계속 물타기를 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언론들이 계속 부추겨가지고 어떻게 되냐. 네. 반명, 비명 이대로 죽을 거야? 힘 좀 모아봐. 계속 푸시하는 거다. 그러나 이재명 차기 대선 후보는 이게 바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는 바뀔 수 없죠. 네, 이제 지금 바꿀 대세는 수도 없고. 이재명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 정치권이 지금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야 될 부분인데 지역 소멸. 저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KBS에서 2022년에 보도한 건데 2022년입니다. 우리 김태선 의원님 당선되시기 훨씬 전에 네. 지방 소멸 그림자 덮친 울산. 동구가 가장 심각하다. 지역구 동구. 맞아요. 왜 그래요? 이게 조선업 경기 불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중공업 울산 동구는 현대중공업이 이제 먹여 살린 동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죠. 2015년 정도부터 전 세계적인 조선업 불황이 생기면서 중공업만 보고 있던 동구가 중공업 휘청거리니까 동구 경기까지 완전히 아이고, 휘청거렸던 그렇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중공업은 중공업대로 가고 다른 산업을 좀 육성해야 된다. 그렇지. 그렇지 않고서는 또다시 또 불황이 나오면 이거 또다시 무너질 거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산업까지 같이 육성해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 이제 울산 동구가 바닷가를 끼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혹시 대왕암이라고 아세요? 알죠. 정말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곳이어서 대왕암 공원을 비롯해가지고 관광 산업을 좀 육성시키고 그리고 울산 동구에 울산대 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병원인데 네. 여기를 이제 간호대학원이나 좀 더 바이오 클러스터로 해가지고 첨단 의료 그 기지로 네. 만들어서 산업을 좀 다변화시키려고 그렇게 좀 노력을 하시죠. 대안을 갖고 계시는구나 우리 그래야죠. 김태선 네. 의원님. 근데 말이죠. 울산 동구는 그나마 좀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이라는 그래서 뭔가 좀 대안들을 많이 모색할 수 있지만 사실 지역 소멸은 울산 동구만의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회의원이시니까 이 지역 소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게 그 지역 소멸 관련해서 노무현 정부 때 또 얘기했던 그렇지. 게 지역 균형 발전에 네, 우리 그래서 상징. 공격도 많이 내려갔잖아요. 네. 근데 일자리가 내려가면 당연히 그에 따른 인프라가 다 내려갈 줄 알았는데 가족들은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냥 본인만 가는 거야. 내려가요. 본인만. 네. 그리고 그러면 가족들은 왜 남아 있냐라고 보니까 교육이더라고요. 그렇지. 이게 교육이 예를 들어서 강남이 발전한 것도 그 고등학교가 이전하면서 발전했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저는 좀 획기적으로 교육 정책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 중심이 전 서울대학교라고 봐요. 서울대를 이전하는 것도 과감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이 얘기를 몇 분 의원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네가 서울대 안 나와서 그래. 서울대 동문들이 야 말도 꺼내지 마라 이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교육 문제가 변하지 않으면 지방 소멸은 가속화된다고 봅니다. 네. 서울대가 안 움직이겠다 그러면은 네. 그 지방의 공립대들을 육성하는 방안 그리고 아예 그런 이야기를 농담처럼 해봤는데 이동하기 쉽게 전국을 서울특별시로 지정하는 전체를. 울산에 와도 서울에서 서울로 온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그 지방 국립대를 명칭을 서울대로 바꿔서 똑같은 학위로 서울대를 준다고 하면 네. 이게 가능할지는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서울대가 반대할 거예요. 서울대로 저는 반대겠죠.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전체 국립대가 다 통폐합되는 1대학, 2대학. 그랬더니 서울대가 그때 공립대 법인으로 맞아요. 국립대가 아니라 지금 국립대 아니에요. 네, 법인으로 법인으로. 또 따로 떼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교육의 문제와 결부돼 있다. 이 네, 원인 저는 분석을 교육이라고 봅니다. 정확하게 네. 하셨어요. 그 원인에 합당한 해답을 찾으시고 4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으셔서 나라 국자 국회의원의 어떤 그런
위상을 제대로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지역 소멸뿐만 아니라 노동 소멸도 문제입니다. 그렇죠. AI가 앞으로 노동을 대신하는 세상이 온단 말이죠. 당장 제조업 같은 경우. 네. 그래서 현대중공업도 큰 위기를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대안을 찾아야 할까요? 이게 제가 울산시 정무수석을 했었었거든요. 그 송철호 시장 예, 때. 맞습니다. 그때 그 현대 자동차 관련해서 자동차 미래 포럼이라는 거를 한 게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옆에서 지켜봤었는데 그때 자동차 미래 포럼이라고 이제 내연 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이 되면서 어떤 통계를 보니까 2030년이 되면 전기차가 현대차에서 45%를 차지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고용 인력은 30%가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통계 자료가 있더라고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흡족한 이야기지만 그렇죠. 노동자 입장에서는 일거리가 크게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슬픈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자동차 미래 포럼에서 준비했던 게 부품 회사라던가 1차 벤더, 2차 벤더 이분들을 전기차 관련된 기술을 교육시키고 이분들을 그대로 채용할 수 있게끔 연결시켜주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해나가자라는 게 그 포인트였거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AI 되고 자동화 되면서 일자리는 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저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에서 원래 100명이 필요하던 게 기계화 되면서 50명밖에 필요하지 않다고 했을 때 그러면 50명은 자를 게 아니고 근로시간을 줄이는 거죠. 주 4일제로 하고 근로시간을 줄여서 고용인원은 그대로 가져가야 된다. 이런 사회적 대타협이 저는 필요하다고 급여는 봅니다. 좀 줄겠지만 네, 저는 급여도 안 줄여도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차피 기계화 된다 하더라도 이윤이 줄어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러네. 이윤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예. 똑같이 노동자들한테 임금 그대로 주고 그만큼의 시간, 노동 시간만 줄이는 사회적 대타협이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노동자들은 또 주 4일제로 갈 텐데 그렇죠. 나머지 날에는 일 없는 날에는 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도 그렇고 이제 그에 따라서 다른 일자리 교육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죠. 또 이제 민주당의 기본사회 정책처럼 네. 급여를 줄이되 줄어든 급여만큼을 기본소득으로서 당연히 충당시켜가지고 네, 기업도 국가에서. 살고 또 소비 여력도 생기게 되고 네. 이로써 우리 사회 경기가 선순환하고 그런 길. 기업의 이윤 창출이 그대로 된다는 보장 하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노동시간 줄이는 거고 임금 네. 똑같이 하고 만약에 기업의 이윤 창출이 좀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저는 네. 국가에서 보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돈이 어딨냐?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에너지 고속도로. 맞아요. 무슨 태양열 이런 걸로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인프라를 국가가 구축해가지고 구상이 민주당이 많아요. 울산에서 VC 해상풍력 할 때도 그때 나왔던 게 울산의 전기를 전부 다 무료화하고 소득까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왔었거든요. 네네. 김두겸 시장이 완전 다 박차버려가지고 지금 시장 이름이 겸 시장입니다. 처음 들어본 이름인데. 국힘 시장이고요. 예. 그러면서 처음에 본인은 VC 해상풍력 다 안 한다라고 선언했다가 당선되자마자 선언하더라고요. 한 3개월 지나가지고 슬그머니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국회의원이신데 이제 2년 후에 이제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네. 울산시장 제대로 된 후보를 내서 큰 꿈을 가졌던 울산 민주시정으로 다시 회복을 시키셨으면 좋겠네요. 가장 큰 숙제입니다, 진짜로. 네. 좀 마음에 두시는 후보가 있습니까? 마음에 드는 후보도 있고요. 네. 또 찾아야 되고 경쟁시키고 그렇게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또 이제 진보 정당과도 또 연대를 맞습니다. 하고. 그게 가장 좀 문제보다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유능한 민주당 정치, 지금 윤석열 정권에 짓눌리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들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는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없어. 네.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리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의 새 길을 찾아야 된다. 맞습니다. 지금 전제사기 특별법이 이번에 여야 합의로 좀 통과가 됐더라고요. 네. 상임위 통과됐고 네. 본회의만 앞두고 있는데 네. 이것도 솔직히 민주당 입장에 성에 안 차거든요. 근데 지금 피해자분들께서 그거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바람에 이제 좀 합의를 봤는데 저는 행정부가 못하는 건 국회가 된다고 봅니다. 국힘 여당을 설득하는 게 지금 반대로 돼가지고 야당이 여당을 설득하고 있는 이런 지금 야당이 할 일을 여당이 하고 여당이 할 일을 지금 야당이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국민의힘을 설득해야 되는 그런 과제는 있지만 저는 노란봉투법도 실제로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풀 수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노조법 2조, 3조의 문제인데 아까 손배소 문제가 3조 문제고 그때 노란봉이 불거졌던 이유 중에 하나고요. 3조 관련해서는 그 일정 부분 저는 타협이 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 대화 자체를 안 나서다 보니까 지금 계속 메아리가 돼서 그냥 공허한 메아리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지 국회 안에서 좀 풀어내는 게 정답이고 행정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좀 기대할 게 없고 지금 솔직히로 언제 내려오나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니 이제 좀 담대하게 민주당이 탄핵을 얘기할 때가 온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예. 네. 더 이상 여기서 뭘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그 인사 보세요. 하는 족족 민주당 엿먹어라. 이거 아니에요? 맞아요. 거기에 그냥 초점 맞춰서 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면 어떤 인간을 앞세워야 민주당이 열받을까? 이 국리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반민중 폭주를 막을 현실적 해법은 탄핵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강력한 초선, 뭐 어느 다른 곳의 초선보다도 울산 초선 우리 김태선 의원님의 어떤 그 발언권 상당하기 때문에 무게를 실어서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지역구도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럼요.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울산 자체가 보수의 안방인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기대는 진짜 그 일반 국민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안 하는 것 같아요. 기대를 더 이상. 저는 그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200석을 가로막아가지고 108석인데 국민의힘 안에서도 야 대선 때는 우리가 경쟁하자. 그러나 적어도 윤석열 몰아내는 데 있어서는 함께 뜸 모으자. 이런 과감한 어떤 정치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것도 분명히 시간을 가면서 나올 거라 보거든요. 네네. 제가 보기엔 그 안에서 먼저 내분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너져 내릴 거라고. 예, 그때를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그럼요. 또 우리가 좀 역량 있는 의원님들이 찾아가가지고 이제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자. 그리고 나서 대선 때는 그래 너희는 이재명 후보 공격하고 우리는 또 그쪽을 공격하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 길까지 함께 가자라는 제안들이 좀 이제 시작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예. 지금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김태선 의원님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의 말씀 해주시면. 네, 그 이제 국회 들어온 지 이제 한 3달 정도 됐는데요. 네. 저희 한 1년 지난 것 같이 정신없이 달려왔던 것 같아요. 뭐 여름 휴가 보내지도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예. 근데 그 아무 소개 성과는 없는 것 같고 좀 답답함이 아직까지는 큽니다. 네. 그 카운터 파트너가 뭐 국민의 힘이 있고 윤석열 정부다 보니까 실제로 대화 창구가 좀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 이럴 때일수록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 힘 받아서 앞으로 나가지. 지금 제가 보기에 민주당 의원들 거의 지금 많이 지쳐 있습니다. 지금. 너무 고생하는 게 법사의 보여집니다. 과방일 진짜 힘들게 고생하고 계시고 행안위도 그렇고 이제 저희 환노위도 마찬가지고 일주일 후면 또 이제 그 정기국회 시작으로 맞습니다. 또 곧 이제. 또 국정감사해야 되고 국감해야 되고 예. 이제 이번 다음 주 결산내고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예결이 계속 잡혀 있는데 그래도 그 국민들 위해서 아니 윤석열 정부의 무너뜨림을 위해서 탄핵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더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네. 잘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 저 김태선 의원님 든든합니다. 예, 아주 귀한 역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